청취자 여러분, 혹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말이죠. 그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면서 오히려 막 위안이 될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 뼈가 쫙 갈라진 걸 눈으로 직접 볼 때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펜으로 가리키면서 여기가 문제네요 라고 딱 짚어주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약간 안심하게 되잖아요. 참 명쾌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이 세로토닌 부족입니다. 혹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분명히 아주 정확한 의학적인 설명이긴 한데요. 그쵸. 의학적이죠. 근데 때로는 그 말이 치유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복잡한 맥락이나 막 피눈물 나는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그냥 어떤 기계적인 결함으로 확 축소되어 버리는 듯한 기분을 주기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죠. 네. 마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내 자신이 소외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이 뇌과학을 통해서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그 질문이 현재 임상 현장에서 저희가 겪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거든요. 생물학적 기전에 집중하면서 약물로 증상을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건 분명 엄청난 성취죠. 내 약의 도움은 확실히 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구체적인 주체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체가 사라진다. 네, 환자의 고통이 그냥 유전적 취약성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오류 같은 수동적인 결과물로만 해석이 될 때 환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유경님의 논문인데요. 제목이 샤르트르의 앙가주망과 정신건강의학과 임상현장 적용입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접근을 한 논문이죠. 진짜 파격적이죠. 우울증이나 은둔형 외톨이, 기후 우울증 같이 지극히 21세기적인 임상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놀랍게도 20세기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를 소환합니다. 맞습니다. 사르트르의 그 앙가주만 개념과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는 대작을 가져왔죠. 네, 그러니까 철학이 단순히 먼지 쌓인 서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최전선 진료실에서 어떻게 환자를 살려내는 실질적인 칼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접근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제를 뒤집는다. 네. 그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놓치고 있는 환자의 주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르트르 철학의 심장부로 쑥 들어가야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명제가 바로 그 유명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유명한 말이죠. 서구 철학은 플라톤부터 아주 오랫동안 인간에게 어떤 미리 정해진 목적, 즉 본질이 먼저 존재한다고 믿어왔거든요. 설계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인간이 아무런 목적이나 설계도 없이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걸 철학 용어로 피투성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설계도가 없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은 공장에서 조립되기 전부터 그 통신과 앱 실행이라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게 스마트폰의 본질이죠. 근데 인간은 그런 목적 없이 일단 세상에 툭 떨어져서 존재하게 되고 그 이후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스마트폰의 비유를 임상 현장으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환자가 진료실에 딱 들어와서 특정한 정신과적 진단명을 부여받는 순간 자칫하면 그 진단명이 환자의 본질처럼 굳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아, 꼬리표가 딱 붙어버리는 거네요. 네. 사르트르는 그렇게 고정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물 같은 상태를 즉자라고 불렀고요. 반대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식의 상태를 대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즉자와 대자. 네, 만약 환자가 진단명을 받고 나는 우울증 환자니까 어쩔 수 없어 라면서 그 감옥에 자신을 가둬버린다면 스스로를 그 즉자의 상태, 그러니까 사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휴, 진단명이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올가매는 규정표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그럼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인간은 그 굳어버린 즉자의 상태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사르트르가 인간의 의식이 가진 독특한 능력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바로 무화작용이라는 건데요. 무화, 없을 무자를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어떤 꽉 찬 덩어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이 결핍 덕분에 우리는 현재의 나 혹은 나에게 부여된 꼬리표를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유전자의 결함이나 과거 트라우마의 결과물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현재 상태를 무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기획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재 짓눌려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확 부정해버리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환자를 수동적인 기계 부품이 아니라 자신의 증상을 해석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 즉 대자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이게 임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환자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니까요. 네, 사실 하이데거 같은 다른 철학자들도 실존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주로 인간이 직면한 한계나 죽음 같은 부분에 무게를 두었거든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의 그 무한한 자유와 주체적인 힘을 훨씬 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아, 무한한 자유. 근데요, 선생님, 그 무한한 자유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시죠? 우리가 스스로를 막 기획할 수 있고 그렇게 강력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면 왜 현대사회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고립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우면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 모순을 풀려면 우리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 그리고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관계와 구조요? 네, 인간이 만약에 홀로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다면 무한히 자유롭겠죠. 하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부대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르트르가 자신의 희곡 닫힌 방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죠. 타자는 지옥이다. 아, 타자는 지옥이다. 웹툰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네, 내가 세상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주체일 때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나는 철저히 대상화되고 하나의 사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 마치 미셸 푸코가 말한 원형 감옥, 그 파놉티콘 감시 메커니즘 같네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해서 막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결국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숨막히는 감각 말이죠. 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사르트르는 후기 저작인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현대사회의 독특한 군상을 직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직렬성이요? 건넌지 직렬 연결할 때 그 직렬인가요? 맞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각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들 같은 공간에 모여 있고 버스를 탄다는 목적도 비슷하지만 사실 그들은 철저히 파편화되어 있고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줄로 서 있을 뿐인 거죠. 그렇죠. 2023년에 로버트 도런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 직렬성이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극대화되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요? 네, 스마트폰 안에 수천 명의 팔로워와 친구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각자의 화면 속에 고립된 채 서로를 평가하고 대상화하면서 극도의 직렬적 고립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와,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편화된 대기열에 세워둔다는 통찰. 이거 진짜 날카롭네요. 네, 무서운 현실이죠. 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려고 막 경쟁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어느 순간 거꾸로 우리를 지배하는 실천적 타성태가 된다고요? 실천적 타성태. 네,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존이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도구나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거꾸로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아, 내가 만든 괴물에 잡아먹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임상 현장으로 다시 가져와 볼까요?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돕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객관적인 진단 지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아주 주체적인 실천이었죠. 원래는 좋은 의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이 점점 관료화되고 표준화되는 겁니다. 그니까 원래는 환자를 돕기 위해 만든 룰이었는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 룰에 얽매여서 막 기계적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고 3분이나 15분 만에 진료를 쫓기듯 끝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사르트르는 이걸 역수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의도치 않은 비극적 배반이라는 뜻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최신 정신보건 연구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미즈라의 여성이나 유색인종 같은 소수자들이 정신보건 시스템 내에서 겪는 인종화된 시선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억압적 타성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인종화된 시선이요? 네, 전문가의 권위적이고 표준화된 진단적 시선이 환자가 가진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고통의 맥락을 싹 무시하고 그저 개인의 병리적 증상으로만 싹둑 재단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맥락을 거세해버리는군요. 네, 그럴 때 환자는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약물 투여가 필요한 증상의 집합체라는 사물로 취급받으면서 아주 근원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돕고 구원해야 할 병원 시스템이 오히려 인간을 사물화시키는 타성태가 되어버리다니 이거 정말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에다가 억압적인 시스템까지 주체가 도저히 옴싹달싹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말 꽉 막힌 지옥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르트르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말 파격적인 해석이 등장합니다. 정신질환을 그저 뇌가 고장난 상태가 아니라 유기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서 스스로 발명해낸 출구라고 정의했다고요. 네, 질병을 기계적 결함으로 보는 생물학적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환자가 직면한 그 숨막히는 실존적 위기에 대한 아주 처절하고도 능동적인 대응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기기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기기만,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인가요? 네, 구조적 억압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무한한 자유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버거울 때가 있죠, 사실. 그럴 때 인간은 차라리 스스로를 나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물이다라고 여기거나 이 모든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뇌의 화학물질 탓이다라고 돌려버리는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 직장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고 해고 위기에 몰린 에드 말이죠. 네, 에드의 사례가 아주 전형적이죠. 자신이 직면한 그 실패를 해결하거나 막 분노를 표현하는 대신에 깊은 우울증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를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잿빛의 무의미한 세계로 이른바 마순적 변형을 시켜버린 거죠. 네, 마술적 편형. 마치 그 이솝우화에서 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된 여우가 저 포도는 어차피 엄청 쉴 거야 이러면서 세상의 성질 자체를 자신의 인지 안에서 왜곡해버리듯이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사르트르는 정동,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단순히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세계의 의미를 마술적으로 바꿔버리는 능동적 행위라고 봤습니다. 감정도 행위다. 네, 그러니까 에드의 우울증은 뇌의 스위치가 툭 꺼진 게 아니라 무력한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 현실의 고통스러운 선택지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무의식이 꾹 눌러버린 일종의 비상 탈출 버튼이었던 셈이죠.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자칫 우울증 환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 우울증을 선택했다라는 엄청 가혹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죠. 지금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 네가 선택한 방어기제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너무 끔찍한 책임 전가이자 2차 가해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임상에 사르트르를 적용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논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반론은 철학을 임상에 가져올 때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마찰 구간입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르트르가 말하는 선택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침에 메뉴 고르듯이 나 오늘부터 우울해져야지 하는 그런 의식적이고 가벼운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선택이 아니군요. 네, 사르트르의 의도를 임상에 아주 안전하고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전진적, 후진적 방법이라는 매우 정교한 치료 모델을 제시합니다. 전진적, 후진적 방법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치료 과정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진료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네, 이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톱니바퀴처럼 나뉘어서 돌아갑니다. 먼저 후진적 단계가 있는데요.
뒤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과거로 가는 거죠. 치료자는 환자에게 왜 이런 나쁜 선택을 했냐고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자를 둘러싼 그 철저한 억압적 배경들 있잖아요. 가족관계, 사회 경제적 지위,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환자의 사실성을 치료자가 아주 깊게 공감하면서 함께 되짚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가 왜 우울증이라는 도피처를 스스로 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거대한 실천적 타성태나 구조가 환자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100% 인정해주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과거와 환경이 환자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책임을 묻지 않고 철저히 수용해주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는 거죠. 네, 아주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되나요? 공감에만 머무르면요, 환자는 영원히 난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전진적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 환자가 과거의 상처와 구조적 억압에 의해 100% 완전히 결정된 노예가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돕는 겁니다. 그 엄청난 억압 속에서도 환자의 내면에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자신을 새롭게 던질 수 있는, 사르트르 용어로 기투할 수 있는 한 줄기 자유가 남아있음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아주 치열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서의 과거를 온전히 위로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일을 다르게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면서 환자의 손에 다시 그 주체성의 운전대를 딱 쥐어주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운전대를 다시 쥐어주는 거죠. 야, 멋지네요. 하지만 이 주체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사르트르의 방식이 당대 지식인들이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쉽게 100%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텐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속한 구조의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비판도 엄청 컸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장 프랑스 철학계만 봐도 구조주의의 거장이죠.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사르트르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비스로스요? 네. 인간의 행동은 주체적인 결단이 아니라 언어나 무의식적인 친족 체계 같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이미 다 결정된다고 반박한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철학적 대립이 오늘날 정신의학계의 상황과 완벽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아, 의학계에서도 그런 대립이 있나요? 그럼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오늘날 증거 중심의 의학, 그러니까 통계와 생물학적 가이드라인을 가장 중시하는 주류 의학의 입장을 대변한다면요. 사르트르의 입장은 환자 개인의 고유한 주관적 서사를 중시하는 현상학적 정신의학의 입장에 딱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구조냐 개인이냐의 싸움이군요. 게다가 이 논문에 보니까 슬라브의 지적의 비판도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 즐겨라, 소비해라 이런 이데올로기적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굳게 믿고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자본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죠. 네, 지적이 아주 예리한 통찰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맥락을 짚고 넘어가자면요. 지금 저희가 논문에서 인용된 레비스트로스나 지제계, 이데올로기 비판, 자본주의 분석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어떤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체제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소외 현상 있잖아요. 그걸 이 논문이 어떤 경제적, 구조적 모델을 빌려와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짚어드리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적과 구조주의자들의 비판은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의 무의식마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로서 매우 유효합니다. 무서운 경고죠? 만약에 구조주의자들의 말이 100%다 맞다면 치료실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망가진 거대한 구조 속에서 환자의 증상을 적당히 관리하고 달래주는 것뿐일 겁니다. 그건 너무 절망적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사르투르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할지라도 진정 그것이 인간의 전부인가? 사르투르는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행해진 것으로부터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이다. 와,
우리에게 행해진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구조가 나를 망가뜨리고 상처 입혔을지라도 그 부서진 조각들을 바닥에서 주워 모아서 어떤 형태의 삶을 다시 조립할지는 결국 오직 나만의 권한이라는 뜻이군요. 아,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구조 속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고 그 주체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사르트르가 현대 임상에 던지는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통찰인 거죠. 자, 그렇다면 거대한 구조의 벽 앞에서도 기어코 내가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요. 이제 현실의 진료실에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가 제일 핵심이겠습니다. 네, 임상 적용이 중요하죠. 그냥 이론을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환자가 자기 기만이라는 그 병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 논문이 제시하는 처방전이 바로 융합집단과 구체적인 안가주망 실천이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버스 정류장 비유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서로 무관심하게 흩어져 있던 직렬적 개인들. 맞습니다. 사르트르는 그 파편화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연대할 수 있는지를 융합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외부의 거대한 위협이나 공동의 목표가 딱 생겼을 때 타에는 더 이상 나를 지켜보고 사모라 하는 지옥이 아닙니다. 오, 지옥이 아니게 되나요? 네, 이 순간 타에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나의 자유를 지탱해주는 연대, 그리고 호혜적 형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논문에 등장하는 그 2024년 청년 은둔형 외톨이 치어스 사례가 그 융합 집단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 네, 아주 훌륭한 임상 사례죠. 방 안에 꽉 고립된 청년들에게 의사가 자, 약 드세요 하고 황우울제만 처방하고 끝낸 게 아니었죠. 그들을 방 밖으로 이끌어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즉 안가주망을 직접 실천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행동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들을 숨막히게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이 서로를 지지하고 끌어주는 연대의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환경정신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우울증 사례도 완전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건 너무 거대한 비극적 실존적 타성태잖아요. 개인은 그 앞에서 지독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 하나 텀블러 쓴다고 지구가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혼자 우려하는 대신 환경보호운동이나 지역공동체 행동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뛰어들므로써 환자는 나는 환경 파괴의 무력한 피해자다 라는 즉자절 상태를 훌쩍 벗어던지게 됩니다. 아, 실천을 통해서 정체성을 바꾸는 거군요. 네, 자신이 이 역사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능동적 주체로 정체성을 재기획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실존적 치유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야, 그러니까 단순히 뇌 속의 화학물질 농도를 맞추는 걸 넘어서 세상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그 행동 자체가 치료의 핵심 기전이 되는 거군요.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진료실 내부의 풍경마저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하더라고요. 네, 의사의 역할도 바뀌어야죠. 의사는 더 이상 환자를 대상화해서 책상 너머로 권위적으로 진단표를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잃어버린 그 실존적 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상호 주체성을 인정하고 옆에서 함께 걷는 연대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진정한 임상적 인본주의라는 건 환자가 시스템의 룰에 말 잘 듣고 적응하도록 돕는 걸 넘어서요. 환자 스스로 타자와 연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당한 주체로 똑바로 서도록 돕는 것임을 이 논문은 아주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진짜 이 방대한 철학적 그리고 임상적 탐구를 쫙 따라오다 보니까 한 가지 묵직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체적이고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사실 거대한 시스템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실천적 타성태 앞에서는 수없이 미끄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의 실천은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서 다시 우리를 억압하죠. 역사 속에서 인간의 선한 의도와 이성은 수없이 배반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진정한 안가주망, 즉 사회적 참여나 실천이란 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내 성공이 100% 보장될 때 하는 아주 안절하고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아, 역사의 진보가 캄캄하게 불투명하고 거대한 벽 앞에서 내 주체성이 막 처참히 부서지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네, 바로 그 순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나 자신을 세상 속으로 확 기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주체라는 가장 눈부신 증거일 겁니다. 아, 정말 멋진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진료실의 차가운 엑스레이와 진단명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단순한 고장난 부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옴싹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 견고한 실천적 타성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의 벽이 있겠죠. 네, 어쩌면 나를 숨막히게 하는 직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너무나 쉽게 재단해버리는 타인들의 날선 평가일 수도 있겠죠. 당장 내일 완벽한 성공으로 그 벽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시작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내일 아침 그 견고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딱 내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 밖으로 던질 수 있는 당신만의 첫 번째 안가주망은 무엇인지 오늘 밤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지만 위대한 주체적인 발걸음을 응원하면서요. 오늘 집중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